내 아들 등골 빼먹어서 친정엄마한테 갖다 바친 도둑년옷은 내 집에 한 점도 못 둔다. 시어머니가 식용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서 제 옷장을 통째로 마당으로 끌어내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칠순에 8년 만에 처음으로 드린 200만원. 그 한 봉투가 시어머니에게는 도둑질이라 불렸고 8년 동안 시댁에 매달 350만원을 바쳐온 저는 그날 밤 잿더미 앞에서 타담한 단추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르셨을 거예요. 본인이 사시는 32평 아파트도 시누이 신혼집도 시아버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까지 8년 동안 모두 며느리 단독 명의로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동이체 한 번, 카드 정지 한 번, 청구서 3장, 그 3가지만으로 8년의 위장이 풀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에게서 100통의 부재중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인내 끝에 시댁 전체를 길바닥으로 내앉힌 며느리의 가장 차갑고 통쾌한 사이다 복수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친정엄마 칠순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백반집 뒷마당에서 흰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안에는 5만원권 40장, 정확히 2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친정에 처음으로 드리는 큰돈이었어요. 봉투를 손에 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가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 첫해 친정엄마 환갑에 100만원을 드리려다 통장 알림을 들킨 그날 이후로 저는 8년 동안 친정에 김 한 통, 과일 한 박스 말고는 단 한 푼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칠순이잖아요. 평생 식당 소뚜껑을 잡고 살아오신 우리 엄마 인생에서 처음으로 잔치상 한번 받아보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백반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 손에 봉투를 직접 쥐어드렸어요. 엄마, 받으세요. 칠순 축하드려요. 진지하게 못해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봉투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손마디 굵은 손이 봉투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딸아, 이게 다 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돈을 받니? 사돈집 알면 또 너만 들들 볶을 텐데. 엄마가 사위 눈치를 보며 봉투를 제 손에 도로 쥐어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씀드렸어요. 엄마, 8년이에요. 8년 만에 처음 드리는 거예요. 오늘만큼은 받아주셔야 해요. 엄마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봉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 한 방울을 보며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짧지만 분명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평온이 8년 인내의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시댁에 인사를 들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얼굴을 비치는 건 8년 동안 빠진 적 없는 의무였거든요. 거실 fut바에는 박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 시누이 임이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남편 이준호는 식탁에서 신문을 펼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은 안방에서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고 계셨고요. 저는 짧게 인사를 드린 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 휴대폰을 잠시 올려둔 채로 말이죠. 그게 8년 평화의 마침표를 찍는 결정적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는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제 휴대폰을 거꾸로 든 채 액정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박순자 여사가 휴대폰 액정을 제 코앞에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미쳤니? 내 아들 등골을 빼다가 친정엄마한테 200만원을 갖다 바쳐? 이 도둑년아!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액정에는 친정엄마의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딸아, 200만원 잘 받았다. 네 덕분에 시장 통해서 어깨 펴고 다닌다. 고맙다. 단 한 줄, 어머니의 짧은 감사 인사가 8년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엄마 칠순이라 처음으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순자 여사가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제 옷장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안에 걸려있던 옷가지를 양팔 가득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정장도 코트도 결혼 예단 한복까지 거실 바닥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옷 무더기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들 다 갖다 버려라.
내 집 안방에 도둑년옷이 한 점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남편 이준호가 거실 한쪽에 서 있었지만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신문 든 손만 어색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박순자 여사가 부엌으로 가더니 식용유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라이터까지 챙겨 들고 마당으로 옷가지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그제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깨닫고 박순자 여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옷이 무슨 죄가 있어요. 박순자 여사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옷가지 위로 식용유를 콸콸 들이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라이터를 켜 불씨를 옷자락에 갖다 댔어요. 내 아들 등골 빼먹어서 친정에 갖다 바친 도둑년 옷은 내 집에 한 점도 못 둬. 다 태워버릴 거다. 다 태워. 너 같은 거 받아들인 내가 미친년이지. 불꽃이 검은 연기와 함께 솟구쳤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직접 골라 산 옷들이 잿더미가 되어가는 모습을 저는 마당 한쪽에 서서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때 시누이 이미라가 마당에 나와 휴대폰을 들이대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입가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어머, 엄마, 이거 SNS에 올리면 대박이겠다. 우리 도둑년 올케 처형식. 친구들이 보면 뒤집어질 거야. 이미라가 자기 친구 단톡방에 사진을 전송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은 거실 소파에서 TV 볼륨을 한껏 키운 채 마당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박순자 여사가 잿더미 앞에 서 있던 저에게 다가오더니 손바닥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뺨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에 갖다 바칠 돈 있으면 시애미부터 모셔라. 근본 없는 식당집 딸 주제에 우리 춘호가 너 같은 거 만난 게 한이지, 한이야. 뺨이 얼얼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준호가 그제야 어머니 팔을 잡는 신용을 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곧 저를 향해 변명하듯 입을 열었어요. 여보, 엄마 화내실만 하잖아. 그럼 큰돈은 미리 의논했어야지. 자기가 잘못한 거 알지?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잿더미 앞에 쪼그려 앉아 타담한 정장 단추 하나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렸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요. 박순자 여사가 잠깐 멈칫하며 저를 노려봤어요. 며느리가 잿더미 앞에서 미소 짓는 광경이 낯설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내 등을 돌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친년. 그 말이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8년 동안 가까스로 붙들고 있던 인내의 마지막 실한 가닥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채 맞은편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그 손가락 위에서 2캐럿 다이아 반지가 거실 조명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가 8년 전 제 카드로 24개월 할부로 결제된 1200만원짜리라는 사실을 박순자 여사는 모르고 계셨어요. 할부가 아직 4회 남아있다는 사실도 모르셨고요. 8년 동안 그 반지는 박순자 여사 손가락 위에서 우리 효자 아들이 사준 거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한참 응시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을 챙겨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대학 동기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박민호에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모든 서류 꺼내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닫는 데는 8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단 한마디면 충분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한마디가 박순자 여사의 미친년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일은 8년 동안 시댁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짜 카드를 한 장씩 펼쳐내는 것뿐이었어요. 그 카드 한 장 한 장이 박순자 여사와 시댁 식구들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8년의 위장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지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백반집 2층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어요. 시계는 새벽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복자 여사는 아래층에서 가게 문 여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8년치 통장 거래 내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매달 25일 박순자 여사 통장으로 빠져나간 자동이체 내역 한 줄 한 줄 손으로 짚어가며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100만원,
130만원, 160만원, 270만원, 310만원, 350만원. 해가 바뀔 때마다 정확히 30만원에서 50만원씩 올라간 숫자였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가다 보니 결혼하고 첫 명절을 맞이하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차례상 정리할 무렵 박순자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제 손을 다정하게 잡으셨어요. 처음으로 살갑게 손을 잡아주시는 거라 저는 그날 정말로 시어머니의 정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조리대 앞에서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새아가, 며느리가 시애미 용돈 챙기는 게 도리 아니냐. 매달 100만원씩만 붙여라. 어렵지 않을 거다. 저는 그날 100만원이 어떤 출발선이 될지 알지 못했어요. 1년 후엔 130만원, 2년 후엔 160만원. 매년 박순자 여사 생신쯤이면 어김없이 액수가 인상되었습니다. 군말 한번 못한 채 따라간 8년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이 되던 해봄, 친정엄마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어머님 환갑상 한번 변변히 받으셔야지 하는 마음으로 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하려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요. 박순자 여사가 안방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박순자 여사가 안방에서 휙 나오시더니 제 휴대폰을 낚아채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100만원이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이니? 어디 갖다 쓰려고? 어머님, 친정엄마 환갑이라서 한 번만. 내 아들 돈 빼돌려? 친정 챙길 생각 마라. 친정엔 김 한 통만 보내도 충분하다. 너 시집간 거지. 친정 가서 며느리 노릇하는 거 아니야? 박순자 여사가 그 자리에서 제 휴대폰 인터넷 뱅킹 화면을 종료시켰어요. 저는 그날 통장에서 100만원 한 번 빼지 못한 채 김 한 통과 사과 한 박스를 들고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친정 엄마는 그날 밤 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환갑이면서 며느리가 빈손으로 온 죄책감을 친정 엄마가 떠안고 계셨던 거죠. 그날 이후 8년 동안 저는 친정에 단 한 푼의 현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펜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다음 회상이 떠오르면서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결혼 3년차 어느 가을이었어요. 회사 일로 백화점 1층 카페에 들렀는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동네 사모님 너댓 분과 함께 차를 마시고 계셨죠. 박순자 여사가 손가락 위에서 번쩍이는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듯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 준호가 사준 거야. 사장 승진 기념으로 어버이날 선물 척하니 내놓더라. 며느리는 별로지만 아들이 효자야. 옆에 앉아있던 사모님 한 분이 부러운 눈빛으로 그 반지를 만져보셨어요. 어머나, 1200만원짜리 반지를 어버이날 선물로? 어휴, 자식 농사 한번 잘 지으셨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반지는 한 달 전 박순자 여사가 며느리가 시애미 어버이날에 선물 안 사주는 법이 어디 있냐 라며 제 카드로 결제하게 한 1200만원짜리 반지였거든요. 24개월 할부였고 그날 기준으로 아직 22회나 할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카페를 나왔어요. 그날 이후 그 반지는 박순자 여사 손가락 위에서 우리 효자 아들이 사준 거로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 회상은 친정엄마가 떡집 앞에서 고개 숙이시던 장면이었어요. 결혼 4년차 명절쯤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송편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박순자 여사를 마주쳤어요. 박순자 여사는 동네 떡집 앞에서 다른 사모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박순자 여사가 떡집 진열대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시장바닥 시장집 딸을 우리 준호가 데려왔다니까. 양반집 며느리 받았으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빛났겠어. 내가 그날 안 말렸던 게 평생의 한이야. 그런데 떡집 안쪽에서 친정엄마 윤복자 여사가 송편 한 봉지를 들고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신 채 송편 봉지를 가슴에 꼭 안고 가게 뒷문으로 황급히 빠져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뒷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송편 봉지를 가슴에 안은 채 도망치듯 사라지시던 그 뒷모습. 평생 식당 소뚜껑 잡고 외동딸 키워내신 우리 엄마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억은 또 다른 명절로 이어졌어요. 결혼 5년차 설날 차례상 앞이었습니다. 차례상에 올린 김치가 마트에서 산 김치였어요. 친정엄마가
그해 겨울 백반집 일로 김장을 못 담그신 탓에 제가 마트에서 김치를 사다 올렸거든요. 신우의 이미라가 그 김치를 젓가락으로 들춰보더니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며 말했어요. 옳게, 친정은 식당 한다며. 식당 하는 집이 김장도 못한대? 양반집은 아닌가 봐. 박순자 여사가 옆에서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없는 거다. 김장 한 통 못 담그는 집안에서 며느리가 들어와 봐야 손맛이 있겠니? 우리 준호가 평생 마트 김치로 명질세게 생겼다. 저는 차례상 앞에서 손에 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가 그해 겨울 새벽 4시부터 백반집 손님 받느라 무릎이 다 부어있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는 친정 아버지의 오주기 제사가 있었어요. 저는 시댁 행사 하나에 빠지고 친정 제사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버지 제사상을 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새벽 1시 잠자리에 들렸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수화기 너머에서 1시간 동안 악다구니를 쏟아내셨어요. 죽은 사람 제사가 산시의밀 모임보다 중요하냐? 시집간 년이 어디 친정에 정신 팔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우리 준호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남편 이준호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베란다에 나가 그 악다구니를 다 듣고 다음날 저녁 시댁으로 끌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마지막 기억은 친정엄마가 정성껏 담그신 장아찌를 박순자 여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쏟아부으시던 그날이었습니다. 결혼 6년차 가을이었어요. 어머니가 사위 입에 들어갈 거라며 무장아찌를 정성껏 담가 큰 통에 보내주셨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그 통을 받자마자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통째로 쏟아부으셨어요. 박순자 여사가 빈통을 제 손에 도로 안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돈집 음식은 더러워서 못 먹겠다. 식당집 손맛이 뭐 깨끗하겠니? 비위 상하니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사돈한테 똑똑히 전해라. 저는 빈통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장아찌 한 통을 담그시느라 어머니가 새벽까지 물을 절이고 씻고 양념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옆에 놓인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간 8년치 갈치총액을 합산하니 정확히 3억 3,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종이 끝에 적혀 있었어요. 3억 3,60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떨림이 없었어요. 8년의 무게가 종이 한 장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고 저는 그 무게를 잠시 손바닥으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8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모양인지 한 번이라도 종이 위에 적어보면 무서워요. 매달 25일에 빠져나간 그 숫자들을 다 더하고 거기에 8년이라는 횟수를 곱하면 누군가의 인생 한 토막이 통째로 그 종이 위에 얹혀 있는 거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어머니가 아침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종이 한 장을 가방 안쪽 깊숙이 집어넣고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전 9시 박민호 변호사 사무실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8년치 무게를 한 장씩 풀어놓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친정 백반집 2층 방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미역국 한 그릇을 비우고 있었어요. 잿더미 사건 이후 시댁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고 시댁 식구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흘은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이 제 것이었던 사흘이었어요. 그날 점심 무렵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신호의 이미라였어요. 저는 메시지창을 열었습니다. BMW SUV 견적서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금액은 8,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이미라의 카톡이 길게 이어졌어요. 옳게, 오빠가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차 사준대잖아. 보증인은 옳게 명의로 해야 일이 깔끔하대. 옳게 같은 사람이 인생에 유일하게 효도하는 길이 이런 거 아니야? 친정엄마한테 200만 원 들고 와서 도둑녀 소리 들을 시간에 시댁 동생 차 한 대 보증 서주면 그게 진짜 며느리지.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인색하게 굴지 마. 저는 입꼬리가 비뚤어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동안 시댁에서 옷이며 사람이며 다 태워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이 카톡 하나가 뚜렷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순자 여사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수화기 너머에서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내셨어요. 세아가 내 칠순잔치 호텔로 잡았다. 그랜드 볼룸 1,500만 원짜리야.
친척들 다 부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번에도 며느리들이 다 해야 동네 체면이 산다. 견적서 메일로 보낼 테니까 그대로 결제해라. 옷을 다 태우고 뺨을 후려치고 도둑년이라고 욕을 내뱉은 사람이 사흘 만에 1,500만원 견적서를 들이미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어요. 네, 어머님, 견적서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어디서 나왔는지 박순재 여사는 모르셨죠. 저녁 무렵에는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거시는 거였어요. 이상철 어른이 마른 기침을 한번 하고 입을 여셨습니다. 세아가 사무소를 더 큰 자리로 옮겨야겠다. 손님들이 좁다고 자꾸 그러는데 동네 체면이 안 서. 권리금 1억만 보태주라. 너희 시어머니 칠순잔치도 있고 하니 이참에 사무실 키워서 격 좀 차리자.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책상 위에 놓아둔 한 장의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 종이에는 8년 전 결혼 직후 제가 결제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 5천만원짜리 영수증 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권리금 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서연 단독 명의였어요. 네, 아버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똑같은 차분함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을 챙겨 들고 백반집을 나섰어요. 박민호 변호사 사무실에 두 번째로 들르는 길이었습니다. 박민호는 대학교 동기였어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자리 잡은 지 10년이 된 친구였고 8년 전 제가 강남 빌딩을 매입할 때 등기 절차를 맡았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박민호가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펼치며 말했어요. 서연아, 등기부등본 다 떼었어. 시댁 아파트 2채, 시누이 신혼집, 시아버님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까지 전부 다 네 명이야. 시댁 식구 누구도 단 한 푼 보탠 적이 없어. 지금 매도해도 되고 명도 청구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한 장씩 손으로 짚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사는 32평 아파트, 시누이 부부가 사는 24평 신혼집, 시아버지가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 원장, 모두 강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단독 명의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어요. 서연아, 결정만 해. 카드 정지 한번, 자동이체 해지 한번, 내용 증명 한번, 이 세 가지면 시댁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저는 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던 이 카드들을 풀어놓는 날이 오리라고 저 스스로도 믿지 않았는데 그날이 사흘 만에 손에 잡힐 듯 가까워져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을 나와 다시 백반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2층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던 중 어머니가 평소답지 않게 굳은 얼굴로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아, 잠깐 이리 와봐라. 어머니 손에는 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좀 전에 들어온 입금 알람이 떠 있었어요. 강남 빌딩 8월 임대료 7천만 원 입금 완료. 어머니가 휴대폰을 제 앞에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돈이냐? 한 달에 7천만 원이라니. 우리 딸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 손을 잡고 식탁 앞에 앉혀드렸어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께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8년 전에 아빠가 남겨두신 돈 있잖아요. 그 돈이 40억이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칫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억 정도 남기셨다고 알고 계셨거든요. 1억은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통장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39억을 저는 결혼 직전 종잣돈으로 썼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한 장씩 설명을 드렸어요. 결혼 직전 그 39억으로 강남의 5층짜리 상가 빌딩을 매입했다는 것. 8년이 지난 지금 그 빌딩 시세는 70억까지 올라 있고 매달 임대 수익으로 7천만 원이 입금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 임대 수익으로 시댁 식구들이 사는 아파트 2채와 시누이 신혼집, 시아버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까지 모두 제 명의로 사들였다는 것. 시댁에는 회사원 월급으로 빚내서 산 거라고 둘러댔다는 것까지요. 어머니가 식탁 위에 손을 짚으며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참 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딸이 왜 그렇게 시집살이를 견디고 살았던 거니? 그 돈이 있으면서 어째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의 손바지는 굵었고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그 손을 처음 잡아본 사람처럼 한참을 매만지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엄마, 한 번이라도 어머님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 주실 줄 알았어요. 시댁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게 다였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어머니 손등위로 떨어졌습니다. 8년 만에 친정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눈물을 손등으로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일 새벽 6시 1단계 시작하자. 자동이체 해지부터 카드 정지, 단톡방 탈출, 내용 증명 발송, 명도 청구까지 5단계 계획 그대로 가자. 박민호가 수화기 너머에서 짧게 대답했어요. 알았다. 새벽 6시 모두 준비 끝났다. 전화를 끊고 저는 종이 한 장에 5줄을 적었습니다. 5단계 반격 계획표였어요. 종이 위쪽 끝에는 D-Day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내일 날짜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오랫동안 준비해 두었다가 단 하룻밤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 하룻밤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8년 동안 시댁이 단 한 번도 들춰보지 못한 카드 한 장 한 장이 내일 새벽 6시부터 한 장씩 책상 위로 올라올 참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백반집 2층 책상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잠은 1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제 저녁에 작성해둔 5단계 반격 계획표가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은행 모바일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이체 관리 메뉴를 열었어요. 매달 25일 박순자 여사 통장으로 350만 원이 빠져나가던 자동이체 항목이 화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못한 그 버튼이 단 한 번의 터치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카드사 앱을 열었어요. 박순자 여사 명의로 발급해둔 카드 2장, 이미라 명의로 발급해둔 카드 3장, 남편 이준호 명의로 발급해둔 가족카드 2장, 합쳐서 7장의 카드가 화면에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저는 7장 모두에 빨간색 정지 표시가 뜰 때까지 차례로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카드 정지 알람이 7번 연속해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그 알림소리 7번이 8년 동안 시댁이 누리던 모든 사치의 끝을 알리는 신호음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임대료 자동납부와 시누이 부부 신혼집 관리비 자동납부까지 한 번에 차단했습니다. 8시가 되자 저는 시댁 단톡방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열었습니다. 8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못한 그 단톡방이었어요. 시댁 식구 누구도 아침 인사 한 줄을 올리지 않은 채로 그저 며느리가 결제할 청구서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단톡방. 그렇게 새벽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단 2시간 만에 8년의 돈줄이 깔끔하게 끊어졌습니다. 정오 무렵 박민호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한바탕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보내줄까? 박민호가 보내준 영상에는 박순자 여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찍어 동네 단톡방에 올린 영상이었어요. 박순자 여사가 마트 계산대 앞에서 직원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로 소리를 지르고 계셨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계산대를 손바닥으로 탕탕 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긁어봐라. 우리 며느리가 매달 카드 잘 채워주는데 결제가 거절될 리가 없어. 카드사 오류 아니냐? 다시 해봐, 다시. 마트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카드를 다시 들고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카드사에서 정지 처리됐다고 뜨네요. 분실신고 처리된 것 같으니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뒤에 손님들 기다리시니까 일단 다른 결제 수단으로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여사가 카드를 도로 낚아치며 줄 선 사람들을 돌아보았어요. 줄 끝에서 두세 분이 휴대폰을 슬쩍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평소 박순자 여사가 사모님 행세하며 동네 자랑을 늘어놓던 바로 그 마트였거든요. 박순자 여사가 결국 카트에 담아두었던 한우 갈비젓과 와인 2병을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마트를 나가는 모습으로 영상은 끝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시누이 임이라도 백화점 명품관 한복판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건 박민호가 다른 경로로 받은 화면이었습니다. 임이라는 500만원짜리 가죽 가방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카드를 내밀고 있었어요. 매장 직원이 카드를 2번 긁어보더니 정중하게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이미라가 카드를 다시 직원 손에 쥐어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우리 올케 카드 한도 빵빵해요. 잠깐 카드사 올릴 거야. 내가 카드 결제 한도 떠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무슨 거절이야. 매장 직원이 웃음을 참는 표정으로 부드럽게 응수했어요. 고객님, 카드사에서 정지 사유 발송했다고 메시지 떴어요. 명의자분께 직접 정지하신 거예요. 그럼 올케분께 직접 결제 요청 드리는 게 빠르실 것 같은데요. 이미라 얼굴이 그 순간 새빨개졌어요. 옆 매장에서 쇼핑하던 손님들 몇 분이 슬쩍 고개를 돌려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미라는 가방을 카운터에 두고 도망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변경 전 휴대폰을 잠시 켜봤습니다. 박순자 여사 47통, 이준호 22통, 이미라 31통, 부재중전화 100통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로 협박성 문자도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당장 카드 안 풀어? 안 풀면 가만 안 둔다? 이 도둑년아, 어디서 시집 어른들 돈줄을 끊어? 준호가 너 같은 거 만난 게 한이지. 저는 변경 전 휴대폰을 다시 책상 서랍에 깊숙이 놓고 잠갔어요. 밤 9시 무렵 백반집 앞에서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이준호였어요. 어머니가 가게 문을 살짝 열고 사위 얼굴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준호가 어머니께 두 손을 모으며 사정하듯 말했어요. 장모님, 한 번만 들여보내주세요. 서연이랑 얘기 좀 해야 합니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요. 어머니가 가게 문을 한 뼘만 열어둔 채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이제 그 집 사람 아니다. 들어올 자격 없으니 돌아가라.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게. 8년 동안 어머니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게 문을 천천히 닫으셨습니다. 이준호는 한참 동안 가게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어깨를 늘어뜨린 채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같은 시각 박민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마지막 서류 3장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시댁 거주 아파트 2채와 시누이 신혼집, 시아버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에 대한 매도 의뢰서, 30일 내 자진명도 통보 및 미이행시 강제집행 청구서, 8년치 갈취금액 3억 3,600만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박민호가 도장 찍힌 서류를 한 장씩 정리하며 짧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등기로 발송한다. 한 달이면 끝난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8년 동안 위장신분으로 다닌 평범한 중소기업 재무팀의 자리, 매달 월급 350만원을 받아 그 돈을 그대로 시댁 통장으로 보내며 평범한 직장인인 척했던 그 자리였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강남 빌딩 5층 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년의 위장 끝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첫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강남 빌딩 5층 제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밤 11시 백반집 2층 방으로 올라가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 거실에는 박순자 여사와 이상철 어른, 이준호와 이미라 4사람이 마주 앉아 새벽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카드가 먼저 막힌 것 아니냐, 며느리에게 누가 어떤 말을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냐. 그 새벽 8년 동안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는 며느리 이름이 그 새벽 시댁 거실에서 100번도 넘게 오르내렸어요. 여러분, 8년의 빚은 8시간이면 끊을 수 있더라고요. 다만 시댁이 그걸 깨닫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지가 문제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8년 만에 가장 깊은 숙면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시댁의 진짜 추락이 시작될 참이었어요. 한 달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강남 빌딩 5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길 건너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제 인생은 8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와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같은 한 달 사이에 8년간 누리던 모든 것을 한 장씩 잃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일주일 전 동네 사모님 모임에서 정식으로 제명되셨어요. 박민호 변호사가 동네 정보망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8년 동안 자랑하던 1,200만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사실은 며느리 카드 24개월 할부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이 사모님들 사이에 새어나간 것이었어요. 한 분이 시작한 수군거림이 한 달도 안 되어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모임 마지막 자리에서 사모님 한 분이 박순자 여사 앞에서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박 여사, 그동안 동네에서 친한 척 했는데 며느리 카드로 사입고 자랑하셨다니 우리 모임 격하고 안 맞으니 다음 모임부터는 안 나오시는 걸로 합시다. 박순자 여사가 그날 그 자리에서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빠져나오셨답니다.
망신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여사가 그 길로 다이아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셨다고 합니다. 8년 동안 동네방네 자기 것이라며 자랑하고 다니던 그 반지가 며느리 카드로 산 거였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퍼진 이상 손가락에 끼고 동네를 다닐 면목이 더는 없으셨던 거죠. 박순자 여사 손가락 위에서 8년 동안 번쩍이던 그 반지가 안방 서랍 안에 처박힌 채 손가락에는 하얗게 남은 반지 자국만 그대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 반지 자국 한 줄이 박순자 여사가 잃어버린 8년의 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같은 한 달 사이 신우의 임이라는 더 처참한 상태였어요. 신혼집 관리비 80만 원이 한 달째 자동이체 안 되면서 단지 게시판에 이미라 부부 이름이 미납 세대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미라의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며느리 이미라에게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미라의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며느라, 친정에서 돈 좀 받아와라. 우리 집안에서 터는 며느리 빚 갚아줄 수가 없어. 친정 어른들한테 사정 좀 해봐. 문제는 이미라의 친정인 박순자 여사도 이미 빈털털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미라가 결국 신혼집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8년 전 제가 사준 24평 신혼집에 들어가 사모님 행세를 하던 시누이가 캐리어 3개와 명품 가방 더미를 들고 박순자 여사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어머니가 동네에서 우연히 목격하셨어요. 같은 시기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째 임대료가 미납되면서 건물주 측에서 정식 임대료 북쪽 공고가 사무소 셔터에 붙었습니다. 빨간색 종이 공고가 사무소 유리문 한가운데 떡하니 붙어있는 사진을 박민호 변호사가 보내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공고를 휴대폰으로 찍어 동네 단톡방에 돌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누구인지 동네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강남 어디 큰손이 사무소 자리를 비우라고 통보했다는 소문만 돌고 있었습니다. 그 큰손이 며느리라는 사실은 시아버지조차 모르고 계셨어요. 남편 이준호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시댁으로 빠져나가던 돈줄이 끊기자 이준호는 시댁 식구 전원의 빚을 본인 명의로 떠안기 시작했어요. 박순자 여사 카드 미납분, 이미라 신혼집 관리비, 이상철 어른 사무소 임대료, 그 모든 것을 자기 명의 신용대출로 막아보려 했지만 신용조회 결과 이미 한도가 다 막혀 있었어요. 회사 인사팀에서도 이준호 신용점수 하락권을 인지한 모양이었습니다. 8년 동안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이 어디론가 흘러나가던 직원의 통장이 갑자기 텅 비고 거기에 신용대출 신청까지 잇따르자 회사 측이 인사당 불이익을 통보한 것이었어요. 이준호는 그 한 달 사이에 카드 5장을 돌려막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8년 전 마당에서 제 옷가지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박순자 여사 아파트 마당이 이번에는 시누이 이미라가 친정으로 끌고 온 명품 가방과 캐리어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박순자 여사와 이미라가 그 한 방을 같이 쓰며 매일 다투는 소리가 옆집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순자 여사 아파트 우편함에 등기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건물주 강서연이었어요. 내용은 30일 내에 자진 명도, 통보 및 미이행시 강제 집행 예고. 박순자 여사가 그 등기를 떨리는 손으로 한 줄씩 읽어 내려가다 결국 우편함 앞에 주저앉아 버리셨다고 합니다. 박순자 여사가 그 길로 친정 백반집을 달려오셨어요. 가게 유리문을 손바닥으로 탕탕 두드리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강서연, 이년아, 나와라.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 집을 네 명의로 어떻게 한 거야. 그런데 가게 앞에는 박민호 변호사가 미리 와 있었어요. 박민호가 정중하게 박순자 여사 앞으로 명함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강서연 명의 부동산 일시에 대해 본인이 법무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 주세요. 백반집은 영업장이라 행패 부리시면 업무 방해로 신고 들어갑니다. 박순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부들부들 떨며 서 계셨어요. 결국 박민호 변호사가 사무실로 함께 가시기로 했습니다. 8년 만에 며느리와 정식으로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1시간 뒤 박민호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 여사 맞은편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서류봉투 2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청구서 3장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 3장을 한 장씩 박순자 여사 쪽으로 천천히 밀어 놓았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이 8년 동안 사신 32평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에요. 명의자랑 보시면 강서연 단독 명의예요.
두 번째 장은 신우이 아가씨 신혼집, 세 번째 장은 시아버님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이에요. 다 제 단독 명의예요. 박순자 여사가 등기부등본을 한 장씩 손으로 짚어보시다가 입을 벌리신 채 굳어버리셨어요.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 왜 너 명의라니? 8년 동안 어떻게? 저는 대답하지 않은 채 청구서 3장을 차례로 펼쳤어요. 이게 첫 번째 청구서입니다. 어머님이 사신 32평 아파트와 신우이 신혼집 두 채의 8년치 시세 임대료, 두 채 합쳐서 3억 6천만 원이에요. 박순자 여사가 청구서를 떨리는 손으로 짚어봤어요. 이건 두 번째 청구서입니다. 매달 25일에 어머님 통장으로 빠져나간 생활비 350만 원, 8년치 정확히 3억 3,600만 원.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청구서를 박순자 여사 앞에 천천히 놓았습니다. 이건 세 번째 청구서예요. 어머님 다이아 반지, 명품 가방, 신우이 결혼 가전, 시아버님 사무소 권리금까지 8년간 제 카드로 결제하신 항목 총 합 1억 8천만 원입니다. 세 장 다 합치면 8억 7,600만 원이에요. 박순자 여사가 청구서 3장을 두 손으로 짚어본 채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박순자 여사 얼굴은 점점 핏기가 가셨고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순자 여사 왼손을 가리켰어요. 다이아 반지가 빠진 자리에 하얗게 남은 반지 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그 손가락 반지 자국 보이시죠? 그 반지도 제가 어버이날 선물로 24개월 할부 긁어서 사드린 1,200만 원짜리예요. 어머님이 동네방네 우리 아들이 효자로 사줬다고 자랑하고 다니셨던 바로 그 반지요. 제 아들 등골 빼먹은 도둑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셨네요. 박순자 여사가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져 회의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손이 청구서 3장을 짓누른 채 손가락 끝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8년의 위장은 청구서 3장이면 풀어진다는 사실을 박순자 여사도 그날 처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민호 변호사에게 짧게 눈짓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박순자 여사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청구서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습이 8년 전 잿더미 앞에 쪼그리 앉아 단추 하나를 집어 올렸던 제 모습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시댁의 진짜 추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길바닥에 짐이 쏟아지는 강제집행 당일이 30일 뒤로 정확히 잡혀 있었으니까요. 한 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친정 백반집 앞에 매일 아침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에는 흰 종이에 검은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쓴 피켓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시애미를 길에 나앉힌 비정한 도둑년이다. 박순자 여사가 가게 입구에서 행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아세요. 우리 며느리가 시애미의 집을 통째로 빼앗아가고 시애미를 길바닥에 앉혔습니다. 이 백반집이 그 도둑년 친정이고요. 다들 발길 끊으세요. 평소 어머님 백반집을 찾던 단골 손님들이 가게 앞에서 박순자 여사 행패에 놀라 발길을 돌리시는 모습이 며칠 사이에 자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며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그래도 손님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시기 신우이 임이라는 본인 SNS에 거짓 폭로글을 올리고 있었어요. 임이라가 올린 글 제목은 8년 만에 드러난 사기꾼, 올케의 충격적 정체였습니다. 본문에는 시댁 식구들이 짐을 들고 우는 모습을 연출한 사진 몇 장과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 오빠 명의 다 빼앗아가고 시댁 식구들 길거리로 내쫓은 사기꾼 올케. 8년 동안 우리 가족 다 속이고 회사원인 척, 가난한 척 사기쳤습니다. 제발 이 사람들 얼굴 알아두세요. 그 글이 24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기며 SNS에 퍼져나갔습니다. 임이라가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적지 않은 채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백반집 점심 장사를 마치고 가게 앞 평상에 잠시 앉아 계실 때였어요.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이 평상 앞을 지나다 어머니를 보시고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상철 어른이 어머님 앞에 떡 버티고 서서 큰 목소리로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어요. 사돈 양반, 딸년을 어떻게 키웠길래 우리 집안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 당신네 같은 시장통 거지 사돈은 처음부터 못 본 척 했어야 했어. 늙은 게 백반집은 무슨 백반집이야. 당장 가게 닫고 사돈 양반도 어디 길에 나앉아봐. 어머니가 평상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가슴을 한 손으로 짚으셨어요. 다른 한 손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고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이상철 어른이 마지막으로 어머님 앞에 침까지 한번 뱉고 등을 돌리신 그 순간 어머니가 가슴을 부여잡고 평상 위로 천천히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강남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우신 어머니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8년 동안 백반집 소뚜껑을 잡고 외동딸 키워내신 우리 엄마의 손이 가슴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주먹은 무언가를 꽉 쥔 채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그 주먹을 천천히 펴봤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흰 손수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어요. 그 손수건을 한 겹씩 열어보니 안에는 빳빳한 5만원권 40장, 정확히 200만원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칠순날 제가 어머니 손에 쥐어드린 그 봉투였어요. 여러분, 어머니는 칠순날 그 200만원을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손수건에 곱게 싸서 가슴팍에 늘 품고 다니셨던 거였습니다. 사위 시집에서 도둑년 소리 듣고 옷가지가 불태워진 딸 생각에 어머니는 이 봉투를 풀어보지도 못한 채 8주 가까이 가슴에 안고 사셨던 거예요. 저는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한참을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손가락 끝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각 백반집 앞에서는 또 한 사람이 사정하고 있었어요. 남편 이준호였습니다. 이준호가 술에 잔뜩 취한 채 백반집 셔터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매달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이러다 곧 죽겠어. 누나도 매일 운다. 아버지는 사무소 셔터에 빨간 종이 붙고 나서 동네 못 다니고 제발 좀 문 열어줘.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서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받아봤습니다. 응급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 노을 아래에서 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짧게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딸아, 끝까지 가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8년 동안 시댁 옆에서 흘렸어야 할 눈물을 그제야 어머니 손 위에 쏟아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오후 경찰서 가자. 고소장 3건 다 접수할게. 그날 오후 박민호 변호사와 함께 저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첫 번째는 신우이 이미라의 SNS 명예훼손 글에 대한 형사고소장, 두 번째는 박순자 여사의 백반집 앞 1인 시위에 대한 업무 방해 고소장, 세 번째는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이 어머니께 퍼부은 폭언에 대한 모욕죄 고소장, 3건이 한자리에서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동네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박순자 여사가 며칠 전 동네 부동산 사장님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백반집 임차 계약을 흔들려야 했다는 소식을 박민호 변호사가 들고 와 전해주었거든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 사무실에 백반집 건물 등기부등본을 한 장 펼쳐 놓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을 한 줄씩 짚어보시더니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강 사장님, 이 건물이 본인 명이셨네요. 그 사돈 어른이라는 사람이 백반집을 길에 내앉히겠다고 자꾸 헛소리 하시길래 저도 한참 어리둥절했는데 이거 보니까 다 헛소리였네요. 박 여사 다시 오시면 명함 한 장 던져드릴게요. 8년 동안 어머니가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시며 장사하신 그 백반집 건물이 사실은 제 단독 명의였다는 사실, 어머니 노후자금이 행여 시댁 손에 들어갈까봐 결혼 직전 어머니 모르게 매입해둔 건물이었어요. 박순자 여사의 마지막 이간질이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이준호도 회사에서 마지막 추락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정식 회부되어 공고사직 통보를 받았어요. 동시에 강서연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외제차 명의 이전 통지가 회사 주차장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이준호가 회사 정문 앞에서 외제차 키를 회사 직원에게 넘긴 채 짐 한 박스를 든 모습이 동료 직원 휴대폰에 찍혀 사내 단톡방에 퍼졌어요. 8년 동안 대기업 과장 명함을 들고 다니던 남편이 외제차 한 대도 본인 명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돌아온 저에게 박민호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강제집행 확정, 시댁 거주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2달 뒤 새벽 6시. 저는 어머니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아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옆에서는 어머니가 깊은 잠에 드신 채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손수건에 싸두신 200만원 봉투를 다시 한번 어머니 손에 쥐어드린 뒤 가압류 신청서 마지막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8년치 청구서 총액
8억 7,600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였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길바닥에 짐이 쏟아지는 강제집행 당일까지 남은 시간은 2달이었어요. 8년 동안 어머니 가슴팍에 잠들어 있던 그 200만 원이 마침내 깨어나는 2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달이 흐른 명도 강제집행 당일 새벽 6시였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사는 32평 아파트 앞에 집행관 한 분과 인부 5분이 가지런히 도착했어요. 박민호 변호사가 미리 도착해 집행 신청서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계셨고,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박순자 여사 댁 현관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는 박순자 여사와 시누이 이미라가 함께 잠옷 차림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내 인부 5분이 박순자 여사 댁 가구를 한 점씩 드러나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박순자 여사가 동네 사모님들에게 자랑하며 늘어놓으셨던 그 모든 가구들, 가죽 소파, 원목 식탁, 명품 가전제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순자 여사가 다이아 반지를 처박아 두셨던 안방 서랍장까지, 그 모든 짐들이 아파트 단지 입구 길바닥에 한 점씩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박순자 여사가 그 옆에 슬리퍼 차림으로 서서 길바닥에 나앉은 짐더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8년 전 박순자 여사 아파트 마당에 잿더미가 되어 쌓였던 제 옷가지의 그 풍경이, 2달 전 시누이 이미라가 친정으로 끌고 온 명품 가방 더미의 그 풍경이, 그리고 오늘 길바닥에 쏟아진 박순자 여사 가구 더미의 풍경이 같은 자리 위에서 세 겹으로 겹쳐 보였어요. 박순자 여사가 그 자리에서 결국 슬리퍼 한 짝을 잃은 채 박민호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오셨습니다. 박민호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바닥에 박순자 여사가 그대로 무릎을 꿇으셨어요. 머리를 바닥에 찌으며 두 손을 비비기 시작하셨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살려주거라. 내가 잘못했다. 8년치 다 갚을 테니 명도만 멈춰주거라.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다고. 8년 동안 며느리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던 분이었어요. 그 박순자 여사가 저를 향해 서연아라고 처음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의자에 앉은 채 박순자 여사를 내려다봤을 그 어떤 흔들림도 손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8년치 임대료와 생활비 갈치 총액 3억 3,600만 원이에요. 거기에 8년치 카드 결제분 1억 8천만 원과 두 채 시세 임대료 3억 6천만 원을 합치면 8억 7,600만 원입니다. 평생 갚으셔도 못 갚으실 거예요. 강제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박순자 여사가 그 자리에서 머리를 바닥에 한참 동안 박으셨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슷한 시각, 시누이 이미라도 백반집 골목 끝에서 제 차를 막았었습니다. 이미라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슬리퍼에 헝클어진 머리 차림으로 제 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제발 한 번만 봐줘. SNS 글 다 내렸어. 고소만 취하해줘. 제발. 나 전과 생기면 시댁 다시 못 들어가. 저는 차창을 내리지 않은 채 정면을 바라봤어요. 8년 동안 잿더미 앞에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내며 깔깔거리던 그 시누이가 같은 손으로 제 차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그대로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은 그 사이 더 처참한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권리금 자리가 정식으로 다른 임차인에게 넘어가면서 이상철 어른은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사무소를 비우셨어요. 갈 곳이 없자 옛 친구 가게 한 구석에 책상 하나 얻어 얹혀 살게 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단 한 번의 전화도 걸지 못하셨어요. 그저 동네에서는 이상철 어른을 두고 며느리 등쳐먹다 망한 노인이라는 한 줄 평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사장님 소리 듣던 그 자리가 한 달 만에 동네 망신거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남편 이준호는 매일 백반집 앞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갈 곳도 없어진 이준호가 백반집 셔터 앞 골목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퇴원하신 다음날 아침, 이준호가 또 백반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어머니가 가게 문 앞에서 직접 마주하셨습니다. 이준호가 어머니께 손을 모으며 사정했어요. 장모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서인이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어머니 편만 들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게 앞 평상에 천천히 앉으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짧게 답하셨어요. 자네, 내 딸 인생 도둑년으로 만든 시집과는 단 한마디도 나눌 일이 없네.
두 번 다시 우리 집 앞에 얼씬거리지 말게. 8주 가까이 이상철 어른의 폭언과 박순자 여사의 1인 시위, 신우이의 SNS 글을 다 견디시고 응급실까지 다녀오신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가게 셔터를 한 뼘씩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이준호는 어머니가 셔터를 다 내리고 안으로 들어가실 때까지 무릎을 꿇은 자세를 풀지 못했어요. 며칠 뒤 저는 박민호 변호사와 함께 이혼 조정 자리에 나갔습니다. 조정실 한쪽 벽에 마주 앉은 이준호 앞으로 저는 두 장의 서류를 천천히 밀어 놓았어요. 한 장은 위자료 청구서 1억 5천만 원, 다른 한 장은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받아든 채 펜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뒤 이혼 합의서 마지막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8년의 결혼이 그 한 줄 서명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준호를 한번 똑바로 바라본 뒤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8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어. 어머니가 나한테 도둑년이라고 욕할 땐 단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본 적 있어? 그 점만은 분명히 알고 가. 이준호가 펜을 든 손이 그 자리에서 풀썩 떨어졌어요. 그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실을 빠져나왔습니다. 8년의 결혼이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깔끔하게 끊어졌어요. 같은 주에 시댁 식구들의 법적 처벌도 차례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우이 이미라가 SNS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은 어머니께 퍼부은 폭언으로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상철 어른이 운영하셨던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리에는 며칠 전 새 임차인이 들어와 새 간판이 걸렸어요. 박순자 여사 거주 부동산은 8억 7,600만 원 가압류 절차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생 그 32평 아파트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며 살아오신 박순자 여사가 동네 외곽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실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8년 동안 시댁 식구들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두 달 사이에 한 줄씩 결산되어가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반집 2층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작은 식탁 위에 직접 차린 저녁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 갓 지은 흰쌀밥 2그릇,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무장아찌 한 접시. 8년 만에 어머니와 둘이 마주 앉은 진짜 저녁 밥상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 저녁은 우리 둘이만 먹자, 딸아. 저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진짜 식구가 된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로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댁과 얽힌 모든 것이 법적으로 끝났어요. 남은 건 1년 뒤 강남 빌딩 옥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보게 될 그 새로운 풍경이었습니다. 1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는 강남 상가 빌딩 5층 사무실 책상 위에 작은 명패 하나를 단정히 올려놓았어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서현자산 대표 강서현이라고 새겨진 명패였습니다. 그 한 줄을 새기기까지 정확히 8년이 걸렸어요. 8년 동안 위장신분으로 다닌 평범한 회사원의 명함이 제자리에서 사라지고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단 사업자 명함이 제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법인 서현자산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요. 강남 빌딩 5층 사무실이 본사가 되었고 한층 아래에는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매달 임대 수익이 본사 통장으로 차곡차곡 들어왔고 그 돈은 더 이상 어느 시댁 통장으로도 흘러나가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 어머니는 백반집 운영을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양평 외곽의 한적한 시골집 한 채를 새로 사드렸어요. 마당 한쪽에 어머니가 평생 꿈만 꾸시던 작은 텃밭이 딸려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텃밭에서 호박과 가지를 직접 심으시며 평생 처음으로 일하지 않는 노후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손마디는 여전히 굵었지만 그 손으로 소뚜껑이 아니라 호박 줄기를 잡으시는 모습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했어요. 지난 봄에는 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보신 어머니께 제가 큰맘 먹고 발리행 비즈니스석을 끊어드렸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처음 보는 푸른 바다 위 구름을 내려다보시며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슬쩍 봤어요. 그 손 안에는 여전히 흰 손수건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칠순날 제가 어머니께 드린 200만 원이 그대로 든 봉투였어요. 어머니는 1년이 지난 그날까지도
그 봉투를 풀지 않으신 채 가슴팍에 품고 다니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며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딸아, 엄마가 이렇게 좋은 데를 와보는구나. 다 우리 딸 덕분이지. 저는 어머니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을 손가락으로 닦아드렸습니다. 8년 전 칠순날 어머니 손등 위에 떨어졌던 제 눈물이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여러분, 어떤 봉투는 1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 200만 원은 돈이 아니라 8년 만에 받은 딸의 마음 한 조각이었던 거예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박민호 변호사가 서현자산의 정식 자문 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박민호가 처음으로 사무실에 출근한 날 회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짧게 한마디 했어요. 서현아, 이제 진짜 시작이다. 8년의 위장이 끝나고 8년 만에 네 이름으로 사는 첫 1년이 시작된 거야. 저는 박민호의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깊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매달 한 번씩 강남 빌딩 회의실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시댁 시집살이에 갇혀 본인 명의 자산을 다 빼앗긴 며느리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 나가는 법, 자동이체 끊는 법, 명의 회수하는 법, 8년 동안 제가 혼자 견디며 배워둔 노하우를 한 분 한 분에게 천천히 풀어 놓았어요. 모임 끝나는 날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시며 짧게 말씀하셨어요. 강 대표님, 저도 며느리 그만두고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저는 새로 꾸민 본인 명의 침실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옷장 안에는 1년 동안 제가 직접 한 벌씩 사모은 정장과 코트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8년 전 시어머니 손에 잿더미가 됐던 그 옷가지의 자리에 이제는 제 이름 한 줄로 꾸린 새 옷장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옷장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한참 들여다본 뒤 천천히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잿더미는 1년 전 일로 깨끗이 정리됐고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한 송이씩 피어나는 새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같은 1년 사이 시댁 식구들은 또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도심 외곽 작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옮기셨어요. 평생 다이아 반지를 끼고 사모님 행세를 하며 사신 분이 이제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로 한 끼 한 끼 벌어 사시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매일 밤 제 옛 휴대폰 번호로 음성 메시지를 남기신답니다. 서연아, 시애미가 죽을 죄를 졌다. 한 번만 전화 좀 받아오. 며느라, 우리 며느라, 한 번만. 같은 메시지가 매일 같은 톤으로 통신사 서버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 번호는 1년 전에 이미 해지된 번호였고 단 한 통도 제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의 이미라는 SNS 명예훼손 판결 이후 더 처참한 길을 걸었어요. 이미라가 결혼한 시댁에서는 며느리에게 벌금형 전과가 생긴 것을 빌미로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결국 이미라는 결혼 4년 만에 이혼당한 채 친정인 박순자 여사 반지하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매일 모녀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이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공고사직 이후 새 직장을 단 한 곳도 구하지 못한 채 이준호는 매일 새벽 4시에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판을 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옛 직장 동료가 어느 날 우연히 보냈다는 제 인터뷰 기사 한 장을 휴대폰으로 받아들고 이준호는 새벽 인력시장 한 구석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한참을 흐느꼈다고 합니다. 기사 제목은 신생부동산 임대법인 서현자산의 38세 여성 대표 강서연 첫 1년 매출 100억 돌파였어요. 시아버지 이상철 어른은 가장 깊은 자리로 떨어지셨습니다. 옛 친구 가게 한 구석에서 얹혀 살던 이상철 어른이 결국 그 친구한테도 미움을 사 쫓겨난 뒤 도심 외곽 노숙인 쉼터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8년 동안 사장님 소리 듣던 분이 매끼 노숙인 쉼터 식당에서 식판을 닦으며 한 끼를 받아 드시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철 어른은 그 식판 앞에서 자주 혼잣말로 한마디씩 중얼거리신다고 들었어요. 내가 그때 며느리 한 번만 따뜻하게 봐줬어도.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남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도심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어머니 흰머리를 살짝 흩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옥상 난간에 두 손을 짚으시고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손에는 여전히 칠순날 그 봉투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나란히 서서 어머니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진짜 우리 시간이 시작됐어. 8년 동안 어머니가 가슴팍에 안고 사셨던 그 봉투 오늘은 풀어보셔도 돼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제 어깨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셨습니다. 그 가벼운 머리 무게 위로 도심의 야경이 점처럼 흩어졌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손수건을 풀고 그 안에 든 200만 원을 두 손으로 받쳐 드신 채 짧게 한마디 하셨어요. 이제 이 돈으로 우리 딸한테 밥 한 끼 사주마. 8년 만에 엄마가 우리 딸한테 사는 밥이다. 저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안았습니다. 옥상 위로 가을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어요. 그 바람결에 1년 전 잿더미가 됐던 옷가지의 제가 마지막 한 줌까지 깨끗이 흩어져 갔습니다. 도둑년이라는 욕설 한마디가 8년의 위장을 풀어헤치는 열쇠가 될 줄 그날 그 마당에 서 있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옥상에서 어머니와 저는 잿더미 위로 피어난 새봄 한가운데 서 있어요.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200만 원이 그리고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제 진짜 인생이 마침내 같은 자리에서 함께 깨어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